네, 내년 총선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 한동훈, 조국 두 전현직 이 법무부 장관의 출마 여부에 지금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모습이죠. 이 두 분과 함께 좀 자세히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민주당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여권에서는요 벌써부터 한동훈 장관의 출마 지역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함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특히 총선 출마에도 또 역할이 있는 거고 그때는 바람이 한동훈 장관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종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요 사이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까? 종로 1번지에 나가는 후보 완전 올드하지 않으세요? 의미 있는 험지여야 됩니다. 한 장관에 대해서 막 험지 출마 이야기하는 분들, 험지 출마 하는 분들 지역 보면 다 양지예요. 중진들이 먼저 내가 험지 나가겠다 하는 게 감동이 있는 거다. 자, 앞서 이제 종로 출마설이 나온 데 이어서 이른바 험지 출마론까지 지금 굉장히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출마, 이거는 기정사실로 봐야 하는 건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 뭐 본인의 의사를 모르겠고요. 그렇죠. 일단은 그렇죠. 어쨌든 당에서 보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해주면 좋겠다. 총선 전략 차원에서 예.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예. 하나는 본인이 이제 법무장관 이후에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로를 예정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 그 해당 정치적 행로에 부합하는 행보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거기에 따라서 출마 여부 또는 출마 지역을 선택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당에서 원하는 듯이 4월 달 총선에서 당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총선에 유리한 전략적 차원에서 한 장관이 출마 여부 또는 출마 지역 선택 예. 이 문제가 달라서 아마 조정훈 의원이나 뭐 장해찬 최고가 얘기하는 그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앞으로의 정치적인 행보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 장해찬 최고의 경우는 당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여유 있는 지역 가서 당 전체적인 총선 전략 차원에서 부합했으면 좋겠다. 예.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 같아서 예. 저는 두 사람의 얘기가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윤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상징적인 장소에 나가서 승부하는 거 아니면 험지 가서 살아와서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거 이 둘 중에는 어떤 쪽에 가 맞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상징적인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로도 예전 같은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종로에 표심을 주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종로에 가서 만약에 사전 여론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지는 걸로 나온다. 그럼 수도권 전체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전에 20대 때 오세훈 현 시장도 나가서 다른 데 유세 지원하면서도 고전에서 떨어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세 지원 차원, 그러니까 전략적 측면에서 전체 총선을 지원하는 측면이라 그러면 좀 더 여유 있는 지역 가서 본인 지역 선거를 염려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지역에 출마해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험지에 가서 하라. 이거는 저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행로에 대해서 조언한 거다 이 정도로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민주당에서는 이 국감 이후에 이 한 장관 탄핵을 추진할 거라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글쎄 이게 언제쯤 결정이 될지 또 한 장관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민주당은 대비를 하고 있는지 민주당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어떤 식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 10월 27일 날 국정감사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해서 지금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이제 저희가 민주당에서는 사실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는 상수로 보고 있습니다. 출마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출마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뭐 탄핵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저희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국무위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하는 듯한 모습 그리고 피의사실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포에 대한 그런 지적들은 꾸준히 저희가 해왔는데 그거에 대한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저는 이 탄핵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그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그 총리랑 국무위원들에게 이제 야당 의원들과 이렇게 좀 싸우는 언쟁하는 듯한 모습을 좀 자제하라라고 한 바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26일 날 법무부의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동훈 장관의 그런 변화된 태도 이런 것들이 좀 하나의 좀 분기령이 탄핵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하는데 하나의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일단 상수로 보고는 있지만 탄핵에 관해서는 아직은 얘기가 더 이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직 뭐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요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이 스타 장관이죠. 또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도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분입니다. 만약 출마를 결심한다면 결과에 따라서 아까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정치적 생명이 달려있는 셈이고 또 과연 여권이 원하는 이 구원투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이 그러니까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 네.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다면 중도층의 소구를 할 수 있는 혁신위도 띄우고 해서 어떤 행보를 할 겁니다. 네네. 그럼 이제 보수층에서도 약간 이제 서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집토끼를 단속하는 측면에 한동훈 장관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이게 집토끼 단속, 그러니까 보수층에 대한 소구를 간직한 채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카드가 굉장히 소구력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뭐 실력적인 측면이나 반듯한 모습이나 네네. 그다음에 대야 투쟁력을 볼 때 예. 보수층에서 원하는 상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수층에 대한 단도리 차원에서라도 한동훈 장관의 차출로 인한 출마는 국민의힘에는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아까 그 탄핵 이야기도 계속했습니다만 이 탄핵안이 이제 기각될 경우에 이제 민주당에는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 출마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탄핵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도 맞는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은 그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역할을 할 것이다,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국민의힘에서. 저희는 오히려 그 특정 뭐 종로라든지 험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예. 한동훈 장관이 대선 후보로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총선에 출마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오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국 선거를 총괄하면서 예. 진두지휘하면서 좀 보수층을 결집하는 역할을 맡을 거라고 저는 좀 예상을 좀 해보는데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예. 그런 그 정치적 중립성 위반이라든지 또는 아까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등등의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여지에 대해서는 예. 분명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위반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결국은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겠죠. 예. 뭐 검찰에서 혐의가 있다 해서 기소하지만 반드시 유죄가 나온 건 아니듯이 예. 그 결정에 대해서는 뭐 헌재가 이제 판단할 문제이지만 탄핵이란 것은 우리 그 입법부에 주어진 가장 큰 또 정치적 권한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 정치적 권한을 행사를 검토하는 정도까지 이르는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행태들 그런 것들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제 그 우리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그렇죠. 지금이라도 한동훈 장관이 바뀐 변화된 태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막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마를 막기 위해서 탄핵하는 일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그렇지 것이죠.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했을 때 민주당이 불리하다라고 저희는 그건 판단하지 아니다.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탄핵은 성공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탄핵 발의를 했을 때 그때 그만둬도 되거든요. 가결하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만두게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직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어쨌든 법무장관직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뭐 공판주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파적 이익에 앞선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중대한 어떤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란 그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조 전 장관 최근 발언과 또 출마에 대한 이 야당 지도부의 입장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작가 이후의 삶의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운명의 여신이 저를 어디로 끌고 갈지 저는 알 수가 없는데요. 재판이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면 제가 조금 더 운신의 폭이 넓어지겠죠. 조국 장관은 입당한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인재 영입을 해서 입당을 시켜서 그럼 출마를 시켜야 되는 건데 좀의 어려움이 있겠죠. 좀 거시기하다. 거시기한 것은 사투리로 알 수 없다 지금은. 거시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입장 쪽에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출마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행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발언도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 두 개의 혀등을 혀라고 얘기를 하면서 점점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조 전 장관 총선 출마 내년에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윤 부위원장께서도? 원래 정상적인 그동안의 관행에 따르면 할 수가 없죠. 그런데 2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선거권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최강욱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 기소된 이후에 의원이 됐어요. 근데 3년 8개월 만에 이제 상실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만약에 당선만 되면은 출마를 통해서 본인이 직은 다 채워요. 네. 그다음 뭐 송철호 우사시장 같은 경우도 아직도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기소된 지 벌써 근 4년 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윤미향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재판 지연에 따라서 본인이 직은 다 채울 수 있다라는 이런 현상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제 개편에 따른 결과죠. 만약에 연동형 대표제가 그대로 살아있게 되면 본인은 비례대표제를 통하면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만약에 입성한 이후에 자격 상실이 된다 하더라도 후순위에 물려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선거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여부 이런 것 또 하나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이낙연 지사와는 손을 잡지 않아도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손을 잡고 아마 공천을 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빚을 졌다고 한 그 표현이 어떻게 현실화되느냐에 따라서 출마 여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들어보셨습니다만 민주당 지도부 이 조 전 장관이 아직 입당하지 않았다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죠. 좀 거시기하다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만 저 발언의 의미는 뭔지 민주당에서는 좀 복잡 미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조국 장관 하면은 이제 사법개혁, 검찰 개혁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이제 반대하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과 이제 세게 부딪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모펀드 관련된 혐의로 인해서 수사를 시작했다가 결국은 별건에 별건 등등을 해서 온 가족이 지금 뭐 멸문지화를 당하듯이 수사받고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검찰 개혁을 추동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이제 반대적으로 고초를 걷고 있다는 거에 대한 뭐 심적인 그런 공감은 좀 하지만 정치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 중인 그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공천을 해서 우리 민주당 이름으로 출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국, 추미애, 송영길 이분들의 출마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뭐 논의하고 이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근데 본인들의 활동은 그런 쪽으로 많이 기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뭐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랑 아주 새 전선에서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런 싸웠던 그런 분들이어서 실제로 그 조국 전 장관이나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한 분은 한번 이제 피의자의 신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출마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력한 지지층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총장 시절에 장관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인데 강한 지지층이 있는데 이 지지층을 바탕으로 해서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는 것은 약간은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도 좀 살펴보죠. 혁신위 인선 1차 시한이 내일입니다. 기득권과 영남 중심 인사들을 탈피할 거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내용이 전해진 것들이 없습니다만 안에서 보시기에 어떤 인사들이 합류를 할 건지 뭐 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뭐 일부 언론에도 좀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분들은 아니고 당내 인사는 어차피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인사지만 그렇신가요? 일각에 뭐 여러분이 논의가 돼요. 김경률 회계사라든가. 박은식인가요? 뭐 의사분, 호남에서 활동했던 의사분 이런 분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혁신위가 문제는 뭐냐면 이게 활동 시한이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총선이 이제 내년 4월이기 때문에 그 뒤에 총선 기획단도 출범해야 되고 이제 영입위원회도 출범해야 되고 총선 체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선대위가 발족을 할 시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혁신위가 활동 기한이 짧습니다. 그럼 혁신위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 위기를 해칭하는 차원에서 어떤 메시지용으로 이 혁신위가 활동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 혁신위의 활동 결과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장기적인 영향이 그때까지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인물들을 아마 섭외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금 섭외를 거의 다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용 같아요. 어떤 인물이 들어왔을 때 그 해당 그 지역이나 해당 층이나 해당 인물층에 어떤 주는 메시지용으로 혁신위를 꾸릴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런 인사가 된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언제까지 갈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고 그걸 제도적 장치로 할 안을 마련하든지 아니면 메시지 위주나
당의 브릿지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위원장의 먼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유승민계 넣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 나와 있는데 밖에서 보실 때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세요? 혁신위원회? 이제 현실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혁신위가 출범한 이유는 선거 패배 때문, 보궐선거 패배 때문이었고 이 보궐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정권 심판으로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차적 책임이 있고 또 이를 공천한 어쨌든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인데 이를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만든 혁신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나 명분상으로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서 그 멤버로 활동하는 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명분상으로 맞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도 사실 자기 정치를 하는 측면이 강하게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감정을이 너무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대리해서 누군가가 의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이 그 대리전 양상으로 이제 비화되고 오히려 그 혁신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정쟁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혁신안 도출에 실질적인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고 현실성도 낮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메시지에 방점이 찍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천 룰을 혁신회에서 안건에 포함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잖아요. 여기까지는 가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일단은 뭐 이뇨한 혁신위원장은 공천 룰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에서는 이제 그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거든요. 다음 주에. 그럼 총선 기획단이 뭐 하는 거냐면 총선 룰을 정하고 총선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겹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혁신위하고 출범할 총선 기획단하고의 역할 분담도 중요하다. 또 하나는 일단 혁신위가 할 일은 당의 지지율을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야지만 당내 분란도 잦아들고 혹시나 공천 혁신 과정에서 낙마하신 분들이 무소속 출마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차원에서라도 당의 지지율을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혁신위의 단기적인 목적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